이재명 대표는 어떻게 보면 보수층에서 보면 박근혜 같은 분, 대장동이 됐든 뭐가 됐든 걸렸는데, 선거법에 걸렸는데, 그거는 뭐 우리 알 바 아니고 법에 따라 처벌하면 되고, 우리 보수정당이 만든 두 대통령을 구속시키고 국정농단 수백 명을 구속시킨 그 문재인 대통령 부부와 아들, 딸 사이가 뭐 했는지, 이거를 왜, 그러니까 저 윤석열 당신 대통령 만들어준 건 그거 하라고 해준 거다. 근데 왜 지금 뭐 예를 들면은 울산 사건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북한 저 어민들 북송 사건도 그렇고, 우리나라 공무원 서해 피격 사건도 그렇고, 뭐 많은 게 있잖아요, 이 집 사이. 이 얘기는 왜 아무것도 진행되는 게 없냐? 왜 칼끝이 법무부 장관 안 가냐? 한동훈 이현석 검찰총장 도대체 뭐 했냐?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 전사위 성모 씨의 그 취업 문제 때문에 피의자로, 뇌물죄의 피의자로 전환됐다는 뉴스입니다. 그 뉴스 좀 알고 계시죠? 예, 그 얘기는 뭐 오래전에 나왔던 얘기고, 네. 딸과 뭐 사이가 대통령 재임 중에 외국으로 이주를 해서 그 이혼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젠 전사위입니다. 네, 예. 그 전사위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제가 뭐 김건희 여사나 김정숙 여사나 뭐 또 문다혜 씨나 또 뭐 김정숙 여사나 뭐 저 김혜경 여사나 뭐 그 얘기를 잘 안 해요. 그러니까 부인들이나 자녀들 얘기를 제가 거의 안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나름대로 뭐 평론을 하는데 지키는 원칙은 그건 다 대통령의 문제 아니냐. 맞습니다. 그거 왜 가족들을 이렇게 공격을 하냐. 그래서 제가 얘기를 안 하는데 최근에 이제 이 이슈가 이제 좀 불거진 것 같아요. 문다혜 씨와 전 사위가 당시에는 이제 같이 살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사실상 그 사위 항공에 대한 아무런 지식이 전무한 사위를 임원직으로 취업을 시켜서 연봉 2억 가까이 주면서 생활비를 다 준 것이고, 그 생활비를 준 것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 직업이 없던 문다혜 씨에 대한 생활비 지원을 지원해 주신 거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뇌물이다. 그리고 그 대가로 이상직 의원이 중군부인가요? 거기 임원으로 취업을 이사장으로 선임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대가로 지원됐기 때문에 뇌물죄에 해당한다라는 것이 지금 전주지검 입장인 거죠. 그러니까 그 정확하게는 그 항공사에서 월급을 받기 전까지는 문 대통령과 이제 생활비 전원을 맞습니다. 했는데 그때부터 안 했다. 그렇습니다. 이런 거고, 오늘 새로 나온 거는 보도를 보니까 예. 문재인 대통령이 책을 썼는데 그 문재인의 운명이라는 책, 그 출판사에서 한 2억 5천만 원이 문다혜 씨한테 지원됐다. 그 얘기를 제가 이제 예. 보도를 통해서 봤으니까 확인을 해야 됩니다만, 출판사의 해명은 5천만 원은 그 중에 빌려준 거고, 출판사가요. 예. 5천만 원, 2억은 문다혜 씨가 디자인에 참여해서 그 용역비로 준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도 조금 조금 이제 얘기가 좀 진행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뭐 또 나오는 보도들은 뭐 김정숙 여사가 지인을 통해서 5천만 원을 좀 송금을 받았다. 예. 저는 뭐 잘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뭐 김혜경 이재명 대표 법인카드 쓴 문제 가지고도 굉장히 수사를 하고, 뭐 김건희 여사가 뭐 대우 백받은 거 갖고도 그랬는데, 그건 뭐 법으로 딱 들어가서 보면 다 문제가 있을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보수층에서는 얘기가, 아니 그건 뭐 국정농단이라 그래갖고 그건 뭐 다 이렇게 구속시키고 했는데 그럼 경제 공동체라며. 그런데 여기는 안 하냐. 예. 그런 얘기에 대해서 또 반박하기도 좀 어렵게 돼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참 그런데 이게 보수층에서는 이렇게 보면은 뭐 내로남불이 되지만요. 이렇게 되면 민감한 문제가 이렇게 되면 내로남불이 이제 개명했습니다. 최서원 씨와는 즉 박근혜 대통령과는 경제 공동체라며. 이 이론을 또 갖다 대기도 애매한 게, 그럼 김건희 여사 얘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법리적인 문제를 빼서 그거는 뭐 이제 수사기관이 수사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이 다 바뀌고 나서 이제 수사가 지금 또 가속화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이제 그 배경만 좀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면, 네. 저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문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대통령 될 때 탄핵에 찬성한 국회의원이 234명이에요.
숫자를 계산해 보면 새누리당에서 적어도 62명 정도가 이탈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럼 62명의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자기 당이 그 배출한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거 아닙니까? 자, 그렇게 되면 당연히 그 2017 대통령 된 문재인 대통령은 이 230명, 34명하고 손잡고 헌법도 바꾸고 뭐 검찰개혁이든 사법개혁이든 다 이렇게 해서 2017 체제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게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왜 이렇게 안 하냐. 글도 많이 쓰고 그렇게 했는데 근데 그때 제가 받은 느낌은 이런 거예요. 탄핵에 찬성한 사람들은 뭐 김무성, 유승민 이런 분을 포함해서 주로 박근혜 대통령의 반대쪽에 있었던 반박근혜, 친이명박 이런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니까 탄핵을 했다. 근데 우리의 추적은 이명박이지 박근혜가 아니다. 왜? 노무현 대통령을 수사하게 하고 죽인 장본인이 이명박이지 박근혜는 아니다. 우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생각도 없었다. 어떻게 걸렸다. 그러니까 주적이 이명박이라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이계 그 사람들하고 손잡을 수는 없었다. 뭐 이런 논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딱 느낌상은 그래서 이낙연 총리 이낙연 대표가 대통령하고 얘기 중에 전직 대통령들이 감옥에 있는데 사면복권 얘기가 왜 없었겠어요? 얘기가 쭉 있었을 텐데 그걸 읽었겠죠, 기류를. 그래서 이낙연 대표가 사면복권 얘기를 했어요, 국민통합 차원에서. 근데 이게 아주 그냥 치명타가 된 거예요. 영민했죠. 예. 근데 왜 그러냐면 뭘 잘못 읽은 거냐면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 사면복권만 생각한 거지 이명박은 아닌데 이걸 묶어서 했단 말이에요. 실제로 나갈 때도 박근혜 대통령 사면복권 하고 나갔어요. 이명박은 안 했죠. 이명박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했단 말이에요. 자, 그 얘기를 제가 왜 말씀하냐면 반대예요, 지금은.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 보면 보수층에서 보면 박근혜 같은 분이에요. 이게 뭐 대장동이 됐든 뭐가 됐든 걸렸는데 선거법에 걸렸는데 그거는 뭐 우리 알 바 아니고 법에 따라 처벌하면 되고 뭐 탄핵하면 되고 뭐 감옥 가면 우리 보수정당이 만든 두 대통령을 구속시키고 국정농단 수백 명을 구속시킨 그 문재인 대통령 부부와 아들 딸 사이가 뭐 했는지 이거를 왜 그러니까 저 윤석열 당신 대통령 만들어준 건 그거 하라고 해준 거다. 근데 왜 지금 뭐 예를 들면은 울산 사건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북한 저 어민들 북송 사건도 그렇고 우리나라 공무원 서해 피격 사건도 그렇고 뭐 많은 게 있잖아요, 이 지금 사이. 이 얘기는 왜 아무것도 진행되는 게 없냐? 왜 칼끝이 법무부장 안 가냐? 한동훈 이현석 검찰총장은 도대체 뭐 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검찰총장 바뀌고 법무부장 바뀌니까 이게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현석 검찰총장에 대한 의구심들이 또 있는 거죠. 또 대통령실은 그 얘기를 하고 있고. 그거에 이제 신호탄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역사라는 게 참 그게 뭐 다 대가는 치르게 돼 있고 그러니까 뭐 홍준표 시장도 올리잖아요. 아니 그 많은 사람들 수백 명을 구속시키고 그러면 뭐 자기들은 그거 괜찮을 줄 알았냐? 치른 대가 다 치르게 돼 있는 거다. 그리고 반박할 수가 없잖아요. 뭐 이게 대통령 2명이나 감옥 보내고 당신은 뭘 무사할 줄 알았느냐 이 얘기군요. 예, 이제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이해가 쏙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게 아마 전 잘 몰랐는데 하여튼 그래도 검사들도 그렇고 공수처도 그렇고 이렇게 수사 혐의 피의 사실을 왜 이렇게 대놓고 노골적으로 다 공표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난번에 검찰개혁 때도 뭐 인권을 위해서 출두하는 장면 뭐 포토라인 안 세운다 뭐 피의 사실 공표하면 안 돼. 백날 해봐야 정치적으로요 이게 그 여야 간에 전쟁이 되면 서로 깐다고요. 아니 칼로 찌르면 또 찌르고 보복하고 그거를 신사협정을 맺고 안 하기로 해야지 그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우리가 적어도 수사기관이 하면 여야가 같이 수사기관 당신들은 말이야 뭐 이렇게 수사 중에 알게 된 거를 언론에 자꾸 흘리냐 그런 거 하지 마라. 근데 요즘은 전 뭐 수사기관만이 아니라 이 스마트폰 나와서 난 다들 흘려갖고 난 정말. 그 심리는 알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하는 수사가 진행되는 그 기저의 심리는 알겠는데 저는 박 대표님의 의견이 궁금해요. 이렇게 전 정권에 대한 결국은 수사가 진행되는 게 반복되는 이 역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제가 뭐 그렇게 물어보면 뭐 딱 걸려서 말할 줄 알아요? 네.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왜 웬만하면 전 대통령 잘 안 건들리잖아요. 웬만하면 아예 안 건드리죠.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역사상 처음으로 연방검찰에서 기소된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그거는 뭐냐면 지금은 우리가 예. 민주주의가 당연한 줄 알지만 처음에 미국 헌법을 만든 사람들은 고민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왕도 없고 다 근데 그게 권력을 내려놓고 내려놓는다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제라는 거를 고안을 했는데 대통령은 일종의 왕인데 고이 내려올 것인가? 그 내려올 거냐. 그러니까 민주주의에서 가장 큰 진전이 아담 셰브르스키가 말했듯이 민주주의란 집권당이 평화적으로 야당될 가능성을 열어두는 체제. 그건 없죠. 과거에는 통치자와 피치자를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다 죽인 거죠. 다 죽인 거예요. 예, 그럼 다 죽인 거죠. 권력을 상실했다는 건 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예. 전쟁에서 패한 거니까. 예. 그렇게 다 죽임을 당하는 건데 죽지 않고 기회를 한번 주자. 자, 그럴 때 문제는 뭐예요? 대통령의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내려올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정책 보복을 안 당한다는 확신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뭘 얘기했냐? 절대 처벌하지 않는다. 당신이 무슨 죄를 우리는 그 확립한 거예요. 관행대로. 그러니까 사실 처음에 정권 교체는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하고 그다음에 존 애덤스가 하고 존 애덤스는 연방주의자입니다. 180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토마스 제퍼슨으로 넘어가요. 토마스 제퍼슨으로 넘어가는 존 애덤스 넘어가는 요 선거가 왜 중요하냐면 연방주의자인 존 애덤스에서 반연방주의인 토마스 제퍼슨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갈 때 대법관도 다 임명해놓고 나가고 그리고 다시 토마스 제퍼슨 이후에 그 제임스 메디슨은 다시 그 미국 헌법 만든 분 아닙니까? 네. 헌법을 초로 쓴 분인데 이분이 다시 4대 대통령 돼요. 이거가 반복되면서 대통령에 대해서 보복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 혐의가 있어도 감옥에 있어도 출마할 수 있어요. 그냥 34세가 35세 미국인이면 그냥 뭐 다 출마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놓은 것은 아니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하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민주주의가 그 폭력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그 작동할 수 있도록 다 그건 다 시장과 맡기는. 그 멘트 너무 멋있었어요. 아담 뭐라고요? 존 애덤스? 예. 야당이 정권에 아담 셰브르스키? 예. 그 멘트도 뭐 제 멘트는 아니고 예. 아담 셰브르스키가 그 유명한 정치학자입니다. 네. 그 아담 셰브르스키가 민주주의에 대한 수많은 네. 얘기를 남겨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민주주의에 대한 정의를 많이 남겼어요. 그 중에 하나가 집권 세력이 평화적으로 야당될 가능성을 열어두는 체제, 민주주의는. 그거는 그 말에 그 아담에 따르면은 우리는 민주주의가 87년부터 한 겁니다. 우리는 민주주의가 딱 그게 뭐 우리는 87년도에 그 전에는 이제 그 5.16 쿠데타도 있고 12.12도 있고 5.18도 있고 하니까 상대 세력들은 이건 민중혁명으로 다 엎어야 된다. 이렇게 자꾸만 하니까 뭐 죽이고 감옥에 갇히고 고문하고 하니까 87년도 그 체제가 우리도 이긴 놈은 여당하고 진 놈은 야당하고 선거를 통해서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는 지금 혁명은 어쨌든 안 하고 선거를 통해서 하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체제를 1987년에 만들었다고 해서 1987 체제라고 얘기하죠. 그렇네요. 이해가 쏙 됐습니다.